네, 안녕하세요. 더블A 국어입니다. 오늘부터 이 국어 영역 강의를 찍어 올릴 건데요. 지금 보게 되는 이 문법 외에도 뭐 비문학 그리고 문학 강의를 하나하나 이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 강의의 컨셉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러니까 설명을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즉 국어 영역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둬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에서 5번 선지가 있다고 할 때, 답이 1번이면 2번에서 5번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1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혹여나 2번에서 5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 영상의 컨셉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로 여기 이제 12번 문제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2016년 고3 3월 문제입니다. 거기서 조금 어려웠던 정답률 58%의 12번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품사를 공부하기 위해 가져왔고요. 여러분이 이제 품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그냥 책을 읽으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개인적인 공부는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품사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품사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말 가운데 보기에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요거를 한번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를 제시를 했고요. 우리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렇죠? 요거를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 보니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걸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집을 큰과 집으로 나눴을 때 이 단어의 품사는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하고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받다를 직접 구성 성분을 하게 되면 본과 받다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본받다의 품사는 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큰 집이 명사가 되고 본받다가 동사가 된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복이었어요. 그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계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해 못해도 돼요. 밑줄 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1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 이 부분이겠죠. 그쵸?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례가 큰집과 본받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추상적으로 조금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상태로 1번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밑줄이 쳐져 있고요. 그쵸? 저희도 이제 어느새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쵸? 어디서 나누면 될까요, 이거를? 그렇죠. 여기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새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즉 저기에 나온 전문적인 용어로는 직접 구성 성분을 해보면 어느와 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랑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큰의 품사를 적으시고 집의 품사를 적었다시피 저희도 어느의 품사 그 다음에 새의 품사를 적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품사를 대충 공부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적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품사를 공부할 때의 팁, 그 다음에 품사 문제를 풀 때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품사를 공부할 때는 좀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상상이 뭐냐? 스스로
구나 문장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실 구나 문장이라는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기 싫은데 대충 그냥 만들어 보세요. 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으려나? 자, 언어의 품사를 구하려면 언어로 간단한 어떤 말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언어로 이렇게 문장 만들려면 뒤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대부분 뭐 어느 사람, 그쵸? 혹은 뭐 어느 날 이런 것들을 배치시킬 건데 여러분이 어느 뒤에 어떤 단어를 배치시키든 항상 여기에는 자, 혹시 사람 품사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이게 명사거든요. 그쵸? 이게 왜 명사일까 궁금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기본적인 거니까. 사람은 명사인데 어쨌든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봤을 때 언어 뒤에는 항상 명사만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언어의 품사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품사와 관련된 책을 한번 살펴보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관형사라고 나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관형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품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다? 관형사다. 왜? 우리가 언어로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니까 언어 뒤에는 명사밖에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명사밖에 안 온다는 것은 언어는 명사만 꾸며줄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언어의 품사는 관형사가 된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품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상상을 해서 말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복습 하나만 하고 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옷의 품사는 명사인 건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새 옷. 자, 새가 옷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품사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관형사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으면 싶은 바람에서 예문 하나를 더 설명해봤고요. 어쨌든 언어는 관형사고, 자 여기 새의 품사를 구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센스인데, 여러분 수학처럼 접근하시면 돼요. 관형사는 항상 명사를 꾸민다 했죠, 그렇죠? 자 다시 관형사는 항상 뭐를 꾸민다? 그렇죠. 명사를 꾸민다. 새가 품사가 뭔지 대부분이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새는 관형사 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명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큰 집을 큰과 집으로 나눠서 품사를 구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집의 품사를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명사라고 했냐면 뒤에 집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했는데 우리 밑줄 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을 했을 때 맨 끝 구성 성분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쵸? 요런 것처럼. 근데 12번 문제를 보시면 A의 사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뒷부분의 품사를 따라서 품사가 되지 않는 예를 찾아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어느 새의 최종적인 품사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자, 어느 새의 품사도 여러분들이 뭔지 선뜻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봐라? 그렇죠. 품사는 항상 상상을 해봐라. 자, 어느 새 뒤에 어떤 말이 붙을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면은 어느새 왔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왔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동사고요. 이게 왜 동사인지 궁금한 친구들은 역시 품사를 공부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동사를 꾸며주는 어느새는 품사가 뭐냐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관형사죠. 그쵸? 동사를 꾸며주는 것은 영어 시간에 배워서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렇죠. 부사입니다. 부사. 자, 그러면 여기다가 결론 한번 적어볼게요. 어느새는 부사죠. 다시 왜 부사냐? 동사를 꾸며주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위의 표와 같이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위의 표에서는 어떤 단어의 품사를 결정할 때 이 뒷부분의 품사를 따라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쵸?
자, 그렇게 따지면 어느새의 품사는 명사가 됐어야 됐죠. 그쵸? 근데 우리가 어느새의 품사를 구해보니까 뭐로 나왔다? 부사로 나왔죠. 그쵸? 결국 요 뒤에 있는 품사를 따르지 않는 예이기 때문에 요 A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12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죠. 1번이 된다. 정리하면은 어느 새의 품사는 부사지만 새의 품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즉 이 뒷부분의 품사로 결정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많이 어려웠죠, 그쵸? 일단 정답률이 58%이기 때문에 난이도로 치면은 상이다. 문법으로 한정했을 때는 뭐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한 번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돌려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주고자 하는 팁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품사 문제를 풀 때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품사를 공부하건 품사 문제를 풀든 항상 그냥 뭐 왔다는 동사다, 어느 새는 부사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상을 하세요. 이때 말하는 상상은 뭐를 상상하는 거다? 가상의 말을 상상하는 거다. 그래서 말을 상상해서 여러분이 직접 품사를 구하는 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공부 방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 2016년 고3 3월 12번 문제를 통해서 품사를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